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당신이 꼭 아셔야 할 보험업계 최신 소식 딱 10가지입니다.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거, 당신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만 저희가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뭐 보험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상품 트렌드, 또 규제 변화까지 진짜 당신의 권리, 당신의 지갑 사정에 직결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다룰 내용들은 그냥 흘려들을 뉴스가 아닙니다. 이게 당신이 보험 가입하고 또 유지하고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하죠. 보험금 청구하는 그 모든 과정에 진짜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거든요. 특히 뭐 최근 법원 판결이라든지 금융 당국의 움직임 이런 거는 당신의 권리나 의무에 바로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보험 환경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걸 좀 제대로 파악하시고 현명한 판단 내리시는데 도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제일 민감한 부분일 것 같아요. 손해보험 관련해서 소비자 분쟁 있잖아요. 그 10건 중에 거의 9건, 정확히는 88%가 바로 보험금 지급 문제였다고 합니다. 특히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 주는 거, 보험금 미지급, 이게 64.2%로 비중이 제일 컸고요. 실손보험이랑 건강보험, 여기서 분쟁이 아주 두드러졌다고 해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사가 어깨 힘줄 파열, 그 회전근개 파열 수술하고 나서 입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했는데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입원은 불필요해요. 이런 기준을 딱 내세워서 보험금 안 주는 사례. 이게 아주 대표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50대에서 이런 분쟁이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의사의 어떤 전문적인 소견에 따라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그냥 자체적으로 만든 뭐 내부 기준이나 지침 이런 걸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을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심지어 관상동맥 축상용화증 같이 명백한 진단이 나와도요. 혈관 막힌 정도가 50%안 되네요. 뭐 이런 식의 내부 기준을 들이대면서 보험금 지급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진짜 답답하고 좀 부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소비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의사 소견서가 떡하니 있는데도 보험사가 자체 기준 들이밀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건가요? 좀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이게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은데 몇 가지 대응 방법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선 그 비급여 치료나 입원하기 전에요. 해당 보험사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뭔지 미리 좀 문의하고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뭐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두면 더 좋겠죠. 그리고 진료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 보험금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좀 상의를 하고 보험사가 혹시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이 있다면 의학적 소견을 좀 더 명확하게 기재해달라고 요청해 볼 수도 있고요. 미리 좀 대비를 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한국 소비자원 자료를 보면요. 작년에 8개 손해보험사 중에서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메리츠화재가 제일 많았고요. 분쟁 조정할 때 합의율, 이건 현대해상이 23.2%로 가장 낮았다. 이런 통계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약관이랑 보험사의 세부 기준, 이걸 진짜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뭐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이나 소비자원의 도움을 받는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꽤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건데요. 즉시 연금 관련 소식입니다. 무려 7년간 끌어온 미지급금 관련 소송에서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보험사 손에 들어줬습니다. 이게 1심, 2심에서는 소비자 주장을 좀 받아들였었는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네요. 추가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 이게 결론인데요. 근데 다만 보험사가 연금액 계산하는 방식을 제대로 설명 안 한 거, 이른바 설명 부족 자체는 또 인정을 했다고 해요. 좀 애매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판결로 보험사들은 뭐 거의 1조 원에 달할 거다 이렇게 추산됐던 추가 지급 부담은 이제 덜게 됐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요. 대법원조차도 보험사가 중요한 내용을 가입자한테 제대로 설명 안 했다.
이 설명 의무 위반 가능성은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부족했던 건 사실인데 그게 계약 내용 자체를 무효로 만들거나 뭐 추가 지급 의무를 발생시킬 정도는 아니다. 약간 이렇게 본 거죠. 이게 역설적으로 뭘 보여주냐면 보험 가입할 때 소비자가 약관 내용을 진짜 얼마나 꼼꼼히 듣고 이해해야 하는지, 또 이해 안 되면 반드시 질문해서 확인해야 하는지,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결과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 부족은 인정했는데 추가 지급 의무는 없다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결과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논란은 이걸로 완전히 끝난 건가요? 또 이거랑은 별개로 금융감독원이 과거 즉시연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걸 조사해서 관련 제재를 내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다툼은 일단락됐지만 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 문제는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혹시 당신이 가입한 연금 상품이 있다면 가입 당시에 내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었나, 관련 서류는 잘 보관하고 있나 이런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미래의 어떤 분쟁 가능성이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요. 세 번째는 정말 좀 우려스러운 소식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보험 사기 금액이요. 무려 1조 1,502억 원. 이게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와, 전년보다 3% 늘어난 수치인데요. 가장 흔한 유형은 역시나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방식. 이게 한 58.2% 정도 됐고요. 자동차 보험이랑 장기 보험이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더 걱정되는 건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고수익 알바 이런 걸 미끼로 평범한 사람들을 보험 사기에 막 끌어들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보험 사기는 이게 단순히 나쁜 사람들이 부당하게 돈 타내는 문제,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같은 선량한 보험 가입자 전체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거든요. 왜냐하면 보험 사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나가는 보험금이 늘어나면 보험사는 당연히 손해율을 관리해야 하니까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보험료가 오르는 데에도 이런 보험 사기 문제가 한몫하고 있다. 이 사실을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그럼 이런 보험 사기를 좀 막기 위한 대책 같은 건 마련되고 있나요? 네. 해밀 사태의 심각성을 다들 인식하고 있고요. 사법부나 금융당국 모두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에 보험 사기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했어요. 예를 들어서 300억 원 이상 넘어가는 대규모 조직적 사기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고요. 특히 의사나 보험 설계사 같은 관련 업계 종사자가 가담했다. 이러면 일반인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금융당국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해서 처벌 수위 높이고 조사 권한 강화하는 방안 추진 중이고요.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나 하나쯤이야. 또는 이거 쉽게 돈 벌 수 있다는데 이런 유혹에 절대 넘어가선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거겠죠. 자칫 잘못하면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보험사 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하고 판매하는 곳이죠. 법인보험 대리점, GA라고 하는데요. 이 GA 업계랑 금융당국 사이에 갈등이 좀 있나 봅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에 GA 업계가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분들 주장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설계사들 소득이 크게 줄어든다. 월 300만 원 이하 저소득 설계사 기준으로 보면 약 19.6%나 감소할 걸로 예상된다. 이러면서 수수료 분할 지급 비율을 좀 올려달라. 1.2%에서 1.5%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갈등의 핵심을 보면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가치랑 보험 설계사의 생계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가치, 이 두 가지가 지금 딱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금융당국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계약 초기에 수수료를 너무 많이 미리 주는 이 선지급 방식이 일부 설계사들한테 단기 실적 올리려고 상품 내용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파는 소위 불완전 판매를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수수료 지급 방식을 바꿔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 이런 취지죠. 그렇군요. 그럼 반면에 GA 업계의 주장은 어떤가요? 단순히 설계사 소득 감소 문제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GA 업계는 당장의 소득 감소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결국 보험 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설계사 수입이 불안정해지면 당연히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줄고 기존 인력도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소비자한테 양질의 보험 상담이나 장기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또 수수료 구조를 바꾸는 게 오히려 특정 상품 판매 쏠림 현상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반론도 제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개편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당신이 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한테 받게 될 설명의 깊이라든지 추천받는 상품 종류,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인 관리 서비스의 질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5번째는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시장 변화인데요. 살아있을 때 내가 받아서 쓰겠다. 뭐 이런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삼성생명, 하나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가 먼저 시작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시행 첫 주 만에 500건 가까이 신청될 정도로 초기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종신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살아있을 때 미리 좀 당겨 쓰는 개념인데 특히 은퇴하신 분들의 현실적인 자금 필요랑 딱 맞아떨어진 걸로 분석이 되네요. 네, 그렇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내가 죽고 나서 가족한테 남겨주는 돈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당장 내가 살아가는 동안 쓸 돈이 더 절실하다 이런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58세 고객이 사망 시 받기로 예정된 보험금이 7천만 원이 있다고 치면요. 그중 일부를 담보로 잡고 5년 동안 미리 연금처럼 나눠받는 거죠. 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5년간 총 2,100만 원 정도를 미리 받아서 뭐 생활비나 의료비 같은 걸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월 평균 지급액으로 따지면 한 6만 원 수준이라서 너무 소액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긴 합니다. 월 6만 원이면 좀 적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이게 좀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금액 자체만 보면 뭐 크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제도가 갖는 상징성이나 잠재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선 사망보장이라는 전통적인 보험의 패러다임을 생존 시 활용으로 전환하는 아주 중요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요. 또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전체 적립금 규모가 약 3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참여하는 보험사가 더 늘어나고 조건이 좀 개선된다면 시장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래전에 가입해둔 종신보험이나 CI 보험 같은 게 있다면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노후자금 계획을 좀 더 유연하게 세워보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당연히 미리 땡겨 쓰는 만큼 나중에 받을 사망보험금은 줄어들고요. 또 적용되는 이율이나 조건 같은 거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6번째 소식은 롯데손해보험 제재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의 경영 개선 권고 조치를 내렸는데 이게 업계에서 좀 여러 뒷말을 낳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롯데손보의 재무건전성 지표, 그 KCIS 비율이라고 하죠. 이게 141.6%로 당국의 권고 기준인 130%를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제재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당국이 아직 공식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기본 킥스, 베이스 KCIS라는 좀 더 보수적인 지표랑 일부 정성적인 평가를 근거로 삼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단순히 그냥 한 보험사의 이슈를 넘어서요. 보험사의 경영 안정성을 평가하고 감독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좀 번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몇 가지 좀 잠재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데요. 첫째는 아직 시장에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기준이라든지 혹은 감독 당국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경우에 보험사들이 경영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보험사들이 자본을 확충한다거나 투자를 결정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아무래도 좀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둘째로는 이런 식의 제재는 해당 보험사의 신용도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이게 결국 자본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서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험사들이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거나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감독 당국의 눈치만 보면서 보수적인 경영에만 치중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당장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요. 보험사의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이라는 건 결국 당신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이나 보험금 지급 여력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의 감독 방식 변화와 그 영향을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7번째 뉴스는 보험업계의 직접적인 소식은 아니지만요. 우리 경제 전반, 특히 제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 확산 소식입니다. 작년에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완화하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에요. 그 파장이
자동차 업계, 현대차나 기아를 넘어서 이제 타이어 업계, 금호 타이어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정기 상여금 외에 휴가비라든지 복지 포인트 일부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이런 판결 등으로 수천억 원대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통상임금이라는 게요.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수당 같은 각종 법정 수당뿐만 아니라 연차 휴가 수당이나 퇴직금 같은 걸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의 범위가 넓어지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총액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제조업처럼 근로시간이 길고 교대 근무가 많은 업종일수록 그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건데 그럼 이게 결국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이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서 산업계 전체 연간 최대 6조 7천억 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어요. 이런 비용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거나 서비스를 축소한다거나 혹은 신규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영향의 정도나 시기는 업종별, 기업별로 다르겠지만요. 제조업 기반이 중요한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간접적으로나마 당신의 소비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번째는 전화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팅, TM 시장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이 TM 채널이 보험 판매에서 되게 중요한 축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같은 규제가 강화되고 상담사 인력 이탈도 심해지면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점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부 TM 조직들은 오히려 사업 기회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이게 좀 역설적인 상황이죠. 경쟁이 좀 완화되면서 오히려 양질의 고객 정보, 그러니까 DB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 이걸 확보하는 비용이 좀 안정화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진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살아남은 TM 조직들은 과거처럼 그냥 무작위로 막 전화 거는 아웃바운드 방식보다는 새로운 전략을 쓰고 있어요. 첫째는 자체적으로 만든 앱이나 웹사이트, 아니면 온라인 광고 같은 걸 통해서 보험에 관심 있는 고객이 스스로 문의하도록 유도하는 인바운드 방식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불필요한 통화 줄이고 계약 성공률을 높일 수 있겠죠. 인바운드 방식이군요. 그럼 다른 전략은 또 뭐가 있나요? TM 조직이 직접 계약까지 다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전략인데요.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TM 조직은 잠재 고객을 발굴하고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역할만 하고요. 실제 상품 설명이나 계약 체결은 경험 많은 오프라인 대면 설계사에게 연결해주는 방식이죠. 이거는 TM의 어떤 효율성이랑 대면 설계사의 전문성을 결합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 당신이 보험 정보를 접하거나 가입 권유를 받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과거처럼 불쑥 건너오는 전화는 좀 줄어드는 대신에 온라인 검색이나 앱을 통해서 먼저 정보를 얻고 그 이후에 상담으로 이어지는 방식이 더 보편화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9번째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가축 질병치료보험에 대한 소식입니다. 소를 키우는 농가를 위한 일종의 실손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부 지원을 통해서 본사업으로 전환된 이후에 가입 건수가 40%나 증가했다고 해요. 하지만 전체 소 사용 농가 대비 평균 가입률은 6.9%로 여전히 좀 저조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 지원금 외에 각 지자체나 지역 축협의 추가적인 보험료 지원 여부가 가입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게 가축 전염병 같은 걸로 농가가 입는 경제적 피해를 좀 줄여주려고 도입된 정책성 보험인데요. 아직은 가입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낮은 가입률뿐만이 아니에요. 이미 손해율, 그러니까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죠. 이게 벌써 67%에 달하고 있고 이 추세 가면 조만간 100%를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건 보험사가 보험료로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보험금으로 내주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손해율이 그렇게 높다면 보험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이 좀 걱정되겠는데요. 원인이 뭔가요? 일부 농가에서 좀 과도하게 의료비를 청구한다거나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 등 이른바 도덕적 해이나 보험 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진료비로 수백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물론 대다수 농가분들은 성실하게 보험을 활용하시겠지만 이런 일부의 악용 사례가 전체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입률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보험금 청구 심사 기준을 좀 강화하고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게 특정 분야의 이슈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형태의 보험 상품이 도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나 관리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우울해서 빵 샀어요. 이런 말들 심심치 않게 들린다죠? 이렇게 자신의 기분, feel을 관리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경향을 필코노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떤 물건이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그 물건을 삼으로써 얻는 어떤 감정적인 만족이나 위안, 이런 걸 위해서 지갑을 여는 소비 형태를 말하는데요. 전문가들은 특히 MZ세대가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데 좀 서툴러서 소비를 통해 기분을 간접적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사회 현상이죠. 그리고 이런 트렌드는 이미 마케팅 전략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단순히 상품의 기능이나 가격을 내세우기보다는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이나 디자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그 편의점 CEO가 교보생명이랑 협업해서 감성적인 문구가 담긴 문장하니 팝콘 같은 상품 출시한 거,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힘든 하루 끝에 뭔가 위로가 되는 문장 하나를 발견하는 그런 작은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필코노미 현상이 보험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보험은 보통 좀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한 상품으로 여겨지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앞으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전통적으로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어떻게 보면 좀 차갑고 이성적인 상품으로 인식이 되어 왔잖아요. 하지만 이 필코노미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보험업계에서도 상품을 설명하고 마케팅하는 방식에 감성 코드를 접목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질병 발생 시 얼마를 보장한다 이런 식의 설명보다는 이 보험을 통해서 당신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좀 덜고 현재의 삶에 더 집중하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와 같이 어떤 감정적인 효용을 강조하는 방식이죠. 물론 보험의 본질적인 기능이야 변하지 않겠지만 소비자의 감정에 소구하려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들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보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보험금 지급 문제부터 시작해서 즉시연금 판결, 보험 사기, 수수료 갈등, 사망보험금 유동화, 규제 논란, 통상임금 파장, TM 시장 변화, 가축보험 이슈, 그리고 마지막 필코노미 트렌드까지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와, 변화의 흐름이 정말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 속에서 당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또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판단하고 대처하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결국 오늘 다른 모든 이야기는요, 그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특히 보험처럼 내용이 복잡하고 용어가 어려운 이런 금융상품일수록 최신 정보를 정확히 알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권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그냥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정보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슬기로운 보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변화하는 제도, 새로운 판결, 또 달라지는 시장 트렌드를 고려했을 때 지금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그 보험 상품들이 여전히 최선의 선택일까요? 혹시 현재 기준으로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보장은 아닌지, 아니면 반대로 꼭 필요한 보장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또는 더 유리한 조건의 새로운 상품이나 제도는 없는지 한 번쯤 시간을 내서 찬찬히 점검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어쩌면 예상치 못한 보장의 기회를 발견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